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방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교회가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개신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상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비판이 담긴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개신교가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랑제일교회란 교회죠. 사실상 굳이 이제 돌려 얘기할 거 없고. 저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의 그 분들이 좀 정치적인 색깔을 이미 많이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인데 이미 개신교도 지금 우리가 방송도 지금 이 칸막이 가림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되 비대면으로 하라는 얘기,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교도 모든 우리 김 교수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이제 개강한 학교도 있고 다음 주 저도 개강인데 당연히 2학기 때는 이제 면대면 대면 강의를 할 줄 알았어요. 예. 이미 비대면 강의로 다 바꿨습니다. 특히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근데 교회에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라든지 특히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방해한 듯한 이러한 이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이제 시민과 어떤 시민사회를 포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특정 단체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들은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워낙 지금 이제 미중의 제2차 확산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죽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가림막을 하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종교는 다른 영역이다? 종교는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 불교를 다 떠나서 불교나 그 카톨릭 그러지 않잖아요. 개신교에서도 일부만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고 예. 이게 만약 감염이 확산되면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감염자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 기독교의 일부 이런 발언을 하는 분들 이제 흔히 말하는 극우 성향이라고 할까? 제가 아까 정치 색깔이 이미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전 이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대통령의 비판은 적절한 비판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토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부가 발표한 우리 지금 확진자에 대한 통계를 보면요. 집단 발병이 33.8%고요. 그리고 신천지 관련이 27.9%, 그리고 해외 유입이 14.8%로 나와요. 그러면 신천지와 관련돼서 20.9%고 집단 발병이 33%라고 한다면 특히 집단 감염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사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8월 들어와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교회에서 지금 감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 전면적 다 비대면 예배 하거든요. 뭐 저도 매주 비대면으로 해서 TV 틀어놓고 또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의 힘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게 8.15 광복절 전에 대통령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좀 이러한 그 정부의 방침도 얘기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는 어떻든 간에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착신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뭐 교회 전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재확산 속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상승을 이끌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제일교회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경 대응을 한 게 반등을 이끌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강경 대응을 해서 지지율이 반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상황이 워낙 지금 이제 모든 계층, 뭐 그야말로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뭐 계층과 종교와 무슨 뭐 이념을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로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확진자가 이제 급격하게 줄면서 그때 다들 이제 뭔가 이제 완화되고 이제 숨통이 트이는구나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이게 워낙 늘어나니까 오늘도 이제 400명까지는 안 됐죠. 어제 400명 넘었잖아요. 모든 시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원은 기본적으로 별로 없는 것이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집행력의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역시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럴 때는 정부거든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런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대한 생각, 이것이 왜 오르는가를 정부나 여당이 생각한다면 정말 뭐 그렇게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정말 정부 여당의 그 집권 세력으로서 권력을 맡은 권력을 주도한 세력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느껴야 된다. 지지율 높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뭐 여론조사는 이제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연합뉴스가 보여준 그래프는 저게 네. 리얼미터 오늘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한 부분은 리얼미터 리얼미터입니다. 그래프라고 보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두 가지 큰 방향성의 변화가 왔죠. 하나는 이제 부정이 긍정보다 앞섰던 데드 크로스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앞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로 나왔다는 거. 이거는 뭐 리얼미터나 지금 한국갤럽 조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긍정이. 예, 그런데 49.4%. 네, 예. 저것이 이제 결국 이제 코로나와 8.15 광복절 집회에 관련된 국민들의 판단이 포함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오늘 바로 조금 전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갤럽 조사 결과는 지난주에 47% 긍정이 8%포인트가 굉장히 급상승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그대로 47%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긍정적 평가의 요인과 부정적 평가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긍정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하고 있다가 33%였는데 이번에는 46%로 코로나 대처 방역을 잘했다는 게 13%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부정적 이유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지난주에는 33%가 부정적 요인에 가장 많은 걸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2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코로나가 집값보다 강하다. 그리고 더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지금까지 서울 지역이 상당히 낮았어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부동산과 관련돼. 근데 오늘 조사를 보니까 서울이 51%입니다. 긍정이. 그리고 부정이 45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50%를 넘어간 건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들이
결국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이라마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피부에 바로 와닿는 이 코로나 그렇죠. 문제가 국민들의 이런 지지도 여론의 향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두 분 다 동일하게 해주고 계세요. 정당별 지지율을 봐도 통합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민주당을 이기는 그렇죠. 수치가 나왔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나서 떨어지는 요소가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요소 역시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러한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라는 게 워낙 뭐 거대 담론이에요. 사회를 완전히 없는 블랙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통합당의 최근의 행보가 아주 뭐 수구적이다, 냉전적이다라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건 별로 없었으니까 코로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정부에 대한 그 관심과 어떤 그 기대, 희망, 뭔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런 게 반영된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처럼 서울에서도 올라갔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아주 일부입니다만 상당히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이 생각되는 발언들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하는 뭐 엄마부대 대표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분들은 사실 통합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일부 이제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그런 게 자꾸 인식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연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코로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통합당이 그 이제 민주당을 앞섰던 이런 추세가 좀 꺾인 게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아무래도 통합당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 뭐 지금은 나왔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늦었던 그런 태도도 영향을 줬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거는 맞아요. 강령을 바꾸고, 또 진보의 가치가 포함된 정책을 수렴하고, 5.18과 관련해서 무릎 사과도 하고, 그리고 대구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굉장히 상승 무대를 타고 있었었는데 결정적 실수라는 거는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집회 이후에 우리랑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회 이전에 강하게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아마도 아주 굉장히 좋게 올라갔었던 지지도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었는데 이게 집회 이후에 자꾸만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진정성을 이제 의심받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뭐 지금 전염병 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뭐 부산, 울산, 경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통합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호남 지역에서 11.1%포인트가 높아졌어요. 대통령 지지율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맞나 봤더니 TK 지역에서 무려 13.9%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정당 지지도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여전히 TK 지역에서는 그를 비판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 광화문 집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 그리고 또 나가서 TK 지역에서 반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한 정당 지지가 한 주 사이에 5% 이상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굉장히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 수치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국회 폐쇄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국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틀째 폐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 앞으로 예정된 국회 일정들도 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기국회는 9월 달에 예정대로 열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느 기관이나 어느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국회는 이 확산 속도가 다른 기관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를 대표하고 지역구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지역구에서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이 국회에 와서 다른 의원들과 섞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또 지역구 나가니까 전국에 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활동 반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넓은 일반인들의 활동 반경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관 같은 경우, 다른 이제 장소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다녀갔으면 하루 정도 이렇게 뭐 이제 방역을 하고 다시 재개하고 그러는데 국회는 그러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정도 벌써 격리 기간이 됐는데 그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도 원격 표결이라든지 원격 회의 이런 방법들 좀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국회법에 따르면 반드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전자투표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격으로. 그러나 지금 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제에 국회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장 밖에서는 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많이 법과 저촉되어 있는 이 상황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5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데 뭔가 국회가 열리려면 정족수 제적 의원의 5분의 1 그러니까 60명이 참여를 해야 국회가 또 열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좀 많이 좀 어려운 국회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예, 보십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의회 일정 과정이 변화되는 건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매 회기가 시작할 때 바로 회기 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바꾸려면 국회법이라는 걸 교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아요. 이게 특수한 상황이 오면은 바로 회기 시작하자마자 바꾸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더 걱정되는 거는 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결산 심사가 다 지금 폐쇄되는 바람에 멈춰서 있단 말이에요. 빠르게 이 결산 국회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대표 없이 과세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 운영과 관련된 거와 더불어서 결산 심사를 어떻게 심도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제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후보자와 지도부도 자가격리 중이다 보니까 거의 뭐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전당대회도 처음이다라는 게 당내에서도 나오는 반응인 것 같은데 내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후보 중에 한 분인 이낙연 후보가 지금 오늘까지도 격리 중이에요. 참 그런 일이 정말 없었는데 어차피 이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극소수 인원만 이제 거기 현장에 나와서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우리 사회 영역들이 이 비대면을 요즘 뭐 언택트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온라인하고 이제 언택트가 더해진 게 온택트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뭐 완전하게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완전히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도 그렇고 우리의 정치 일정, 정치 행사 이런 것들도 꼭 코로나 이후에 말이죠. 그런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단지 민주당 후보들이 제대로 된 선거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알리고 정책적인 의제를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당의 역동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잠식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게 환경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 뭐 내일이잖아요. 결국 내일인데 상당히 이제 특히 이제 좀 앞서 나가지 않는 후보들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짧게 한 말씀 저는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 일반 대의원이 45%, 권리당원 40% 그리고 여론이 15%예요. 네. 저는 1등과 2등의 격차가 얼만큼 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권리당원에서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느냐 이게 향후에 대선 과정 관련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다만 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권 후보들이 너무 지나치게 몸을 사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당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비전은 전혀 없고 야당 공격이라든지 정부를 옹호하는 것만 나왔다 보니까 비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산무 전당대회가 됐다.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새 대표가
뽑히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